위로금이에요. 받고 깔끔하게 꺼지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두툼한 돈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자 34살 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67 아버지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급이 감히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 침이 튀도록 내뱉는 모욕에도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서서히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물잔을 번쩍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쳤고 룸 전체가 얼어붙은 정적 속에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좋습니다. 파혼하죠. 축복받아야 할 상견례 장소에서 파혼 얘기부터 나오다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맑게 빛나는 토요일 오후,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특급 호텔 정문 앞으로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벤츠와 BMW,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는 호텔 현관의 택시라니요. 발레 파킹을 담당하는 젊은 직원이 잠깐 눈을 찡그렸다가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이미 판단이 담겨 있었죠. 택시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서도윤 67살. 그의 정장은 분명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깨 선이 살짝 낡았고 단추도 요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구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는 없었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뒤를 이어 딸 서은채가 내렸습니다. 34살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죠. 은채는 호텔 정문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예비 시댁과의 첫 상견례, 그것도 서울에서 손꼽히는 특급 호텔에서요. 은채가 아버지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도윤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혔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왜 아빠가 초라해 보이니?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라해 보여서가 아니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그랬습니다. 저쪽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반짝이는 보석, 명품 가방,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외제차들. 그 틈에서 택시를 타고 온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은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아빠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윤이 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은채야, 오늘은 예의를 갖추러 온 자리가 아니야. 은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상견례가 예의를 갖추는 자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요? 아빠는 오늘 사람을 확인하러 왔어.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사실 은채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니 정확히는 예비 시댁에서 모르는 비밀이요. 은채의 아버지 서도윤은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 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오름 그룹의 창업주이자 현직 회장이었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기업의 수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은채는 그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회장의 딸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딱 한 번만이라도
평범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집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서은채라는 사람 그 자체로 선택받고 싶었던 겁니다. 예비 신랑 오준혁을 만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은채는 일부러 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중견기업에 취직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죠. 준혁은 명진테크의 기획팀장이었고 업무 미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젠틀했어요. 은채를 항상 존중하는 말투로 대했고 작은 것 하나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은채 씨는 특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준혁의 그 말이 은채의 마음을 녹였었죠. 하지만 오늘 이 상견례가 진짜 시험대였습니다. 은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회장 딸이라는 건 끝까지 숨기자. 평범한 가정의 딸로서 평범한 결혼을 하자. 그래야만 진심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은채는 싸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었어요.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 프런트 직원의 미묘한 표정 변화,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냉기였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도윤의 낡은 정장을 훑고 지나갔어요.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채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 성함으로 예약하셨나요? 오명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직원의 태도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오명수, 명진테크 대표의 이름을 듣자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죠. 아,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직원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특별실로 향하는 동안 은채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리석 바닥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을 재는 초침처럼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문 앞에서 직원이 멈춰 섰어요. 이쪽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은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넓은 룸 안에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 오명수, 예비 시어머니 한정희, 그리고 예비 신랑 오준혁. 준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은채 씨, 어서 오세요. 아버님도 오셨군요. 준혁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은채는 그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 준혁은 여전히 준혁이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정희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채 은채와 도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윤의 정장에서 멈추었다가 구두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가격표를 확인하듯 그렇게요. 어머, 택시 타고 오셨어요? 한정희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인사도 반가움도 아닌 날카로운 확인이었죠. 은채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식이라니. 그녀는 아버지를 힐끔 쳐다보았어요. 도윤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택시로 왔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죠. 한정희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비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경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상견례가 장난이에요? 택시를 타고 오다니. 그것도 여기, 이 호텔에? 한정희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어떻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은채가 입을 열려는 순간
준혁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택시도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신 분들의 마음이지 어떤 차를 타고 오셨느냐가 아니잖아요. 은채의 가슴이 살짝 놓였습니다. 그래, 준혁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다행이야. 하지만 준혁의 다음 말이 은채의 기대를 무너뜨렸어요. 물론 그렇지만 저희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채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체면? 준혁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은채는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준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은채의 눈에는 그 미소가 달라 보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 연기하는 얼굴 같았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은채만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지금 이 상황을 낱낱이 읽고 있다는 것을요. 은채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시험이라면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예비시댁은 벌써 첫 번째 답을 적어냈구나. 그 답이 무엇인지 은채는 너무나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거렸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은채의 마음속에는 이미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의 화려함보다 저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는데 은채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정장이, 오래된 구두가, 택시라는 이동수단이 그렇게도 중요한 건가요? 사람의 가치를 그런 것들로 재단하는 거라면 이 결혼은 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도윤이 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죠. 은채도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직 상견례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이미 알 것 같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될지, 어떤 진실들이 벗겨지게 될지,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룸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두꺼운 가죽 메뉴판이었어요. 은채는 그 무게감이 마치 이 자리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어요. 아버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이 호텔 스테이크가 유명하긴 한데 한식 코스도 괜찮습니다. 은채는 준혁의 그 말투에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까 체면 운운했던 것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이렇게 아버지께 먼저 여쭤보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예의는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은채가 1년 동안 봐왔던 준혁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 부드러운 눈빛, 세심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은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도윤이 메뉴판을 천천히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젊은 분들이 정하세요. 그 순간 정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룸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은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무거나라니, 이런 자리에서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요.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정희의 말투에는 배려가 아닌 비아냥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고급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짓는 듯한 뉘앙스였죠. 은채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식 코스로 하죠. 어르신들 입맛에는 한식이 편하니까요. 정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어르신이라는 말이 거슬렸는지 아니면 자신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는 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녀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준혁이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그의 말솜씨는 능숙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생기려 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새로운 화제를 던졌고 목소리 톤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유지했습니다. 은채는 그런 준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준혁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읽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 그게 준혁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분위기를 읽는 건지 아니면 분위기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건지. 은채는 문득 그 차이가 궁금해졌어요. 은채 시아버님은 뭐 하셨어요? 명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오명수, 65살. 명진테크의 대표이사였죠. 그는 상견례 내내 말수가 적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팔짱을 낀 자세. 전형적인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짧고 담백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해오름 그룹도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으니까요. 다만 지금은 그 작은 회사가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이 되었을 뿐이죠. 작은 회사요? 뭐 하는 회사? 정희가 캐묻듯 질문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상대방의 재산을 가늠하려는 것처럼요. 제조업 쪽입니다. 제조업이요? 요즘 제조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정희의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은채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일부러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아버지는 끝까지 평범한 퇴직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실망과 경멸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은채는 그 눈빛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별거 아니네, 기대 이하야.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어야 하나. 그런 말들이 그 짧은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그릇에 담긴 한식 코스 요리가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였어요.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 탕, 구이, 찜까지. 눈으로 보기에도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입맛이 없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가 걱정되었고 맞은편에 앉은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불쾌했고 무엇보다 준혁의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정희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음식 먹는 방식, 젓가락 쥐는 모양, 심지어 물 마시는 타이밍까지. 그녀는 도윤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펴보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집은 신랑 집에서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시죠? 정희가 은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도윤을 향한 것이었어요. 신부 측에서 뭘 해줄 수 있냐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드리겠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말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시려나.
택시 타고 오시는 분이 정희의 말이 룸 안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채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너무 심했어요. 아무리 상견례 자리라지만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준혁이 나지막하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은채는 준혁이 뭔가 말해주기를 바랐어요. 이건 아니라고, 너무 심하시다고 한마디만이라도 해주기를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그렇잖아요.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마디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아들을 흘겨보았습니다. 뭐가 그래?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래도 자리가 자리니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채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은채는 그 미소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분명 어머니의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그건 은채와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자리니까.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죠. 체면 때문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무례하게 굴면 체면이 깎이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말린 것뿐이었습니다. 은채는 준혁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눈매, 단정한 헤어스타일. 1년 동안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채의 눈에는 그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젠틀한 게 아니구나. 은채는 깨달았습니다. 상황에 맞춰 예의를 연기하는 거구나.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친절을 베푸는 거구나.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구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은채는 지금에서야 준혁의 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것일 수도 있죠. 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은채만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지금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룸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석양빛이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이 자리의 복잡한 감정들을 대변하는 것처럼요. 은채는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분노와 실망, 슬픔과 허탈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상견례가 어떻게 끝날지 은채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어요.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은채의 손을 슬쩍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은채 씨. 어머니가 좀 그러셔도 이해해줘요. 결혼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은채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혁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다 괜찮아진다고요? 은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지겠죠. 지금 이 정도인데 며느리가 되고 나면 얼마나 더 할까요? 은채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이 딸과 마주쳤어요. 그 눈빛 속에서 은채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상견례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지겠죠. 테이블 위의 음식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의 긴장감은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와 약과가 접시 위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창밖의 노을은 어느새 사라지고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손목시계를 흘깃 보았습니다. 까르띠에 시계였어요. 그녀는 일부러 손목을 들어 올려 시계가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듯이요. 그러고는 지루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슬슬 정리할까요? 시간도 많이 됐는데. 그 말과 동시에 웨이터가 조용히 다가와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은 가죽 폴더 안에 들어있는 계산서. 은채는 그 폴더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계산은 보통 신랑 측이 하거나 양가가 번갈아 가며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팔짱을 끼고 도윤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눈치였죠. 마치 당신이 내봐라, 어디 한번 보자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수 역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커피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도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가 특유의 차가운 눈빛으로요.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그 반응에서 정보를 읽어내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도윤은 잠시 계산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흔적이 있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지갑이었죠.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해오름 그룹 회장인 아버지에게 이 정도 식사값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블랙카드 하나면 어떤 금액이든 결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오늘 그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에 거의 쓰지 않는 개인 카드, 일일 한도가 낮게 설정된 카드만 가지고 왔어요. 은채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험이니까요. 아버지는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일부러 택시를 탔고, 일부러 이 카드를 가져온 겁니다. 예비 시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도윤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웨이터에게 건넸습니다. 평범한 은색 카드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카드였죠. 웨이터가 카드를 받아들고 결제 단말기로 향했습니다. 루만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희는 팔짱을 낀 채 도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명수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은채의 손을 슬쩍 잡으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몇 초 후 그 소리가 루만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빅, 승인 거부. 웨이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빅, 또다시 승인 거부.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가 있으신지요?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고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 찼어요. 어머나 세상에. 정희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쾌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을 깎아내리는 웃음이었죠. 봐라, 딱 티나잖아. 내가 뭘 했어.
택시 타고 오는 사람이 뭐가 있겠냐고. 정희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명수도 표정이 달라졌어요. 무표정하던 얼굴에 실망과 경멸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카드가 안 되다니. 체면이 뭐가 됩니까? 체면이. 명수가 웨이터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요, 매니저 좀 불러주세요. 웨이터가 당황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매니저가 들어왔어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요? 명수가 도윤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 카드가 안 되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참 민망하군요. 매니저의 눈이 도윤을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도 판단이 담겨 있었어요. 낡은 정장, 오래된 구두, 그리고 승인 거부된 카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가난한 사람, 분수도 모르고 특급 호텔에 온 사람, 그런 이미지요. 은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 심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준혁이 은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이었어요. 은채가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마치 은채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은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나서지 마라,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그런 뜻이었죠. 은채는 준혁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엉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정희가 가방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내가 낼게요. 이런 꼴 보느니 내가 내는 게 낫겠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룸바까지 들릴 정도로요. 마치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듯이, 그리고 동시에 도윤을 깎아내리듯이. 앞으로 사돈할 사이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어휴, 참. 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은채는 그 말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니,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듯이요. 은채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반백의 머리카락, 깊고 단단한 눈빛.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을 일군 사람,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다고, 카드가 안 됐다고, 그것만으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었어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그건 지는 거니까요. 정희가 결제를 마치고 돌아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됐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이. 그녀의 입에서 체면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은채는 그 단어가 역겨웠어요. 체면, 체면, 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의 진심보다, 사람의 됨됨이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이 더 중요한 건가요? 준혁이 은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요. 은채 씨,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준혁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이 손이 아까 자신을 막았던 손이었죠. 나서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그 손. 은채는 깨달았습니다. 준혁의 그 말은 도움이 아니었어요. 침묵의 강요였습니다. 어머니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은채의 편도 아닌 애매한 중립. 아니, 중립도 아니었죠. 결국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머니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식사 잘 먹었습니다. 계산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말투는 차분했어요. 화가 나거나 비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정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허탈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버지가 은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은채는 메시지를 읽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는 지금부터야. 은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상견례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바로 다음 순간에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정희의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결제가 끝난 후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죠.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사람은 첫인상에서 다 보인다고. 택시 타고 오는 거 보고 알았어야 했는데. 정희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 한숨에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우리 준혁이가 어떤 앤데 이런 집안하고 사돈을 맺어야 하나 싶네. 정말. 은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인격 모독이었죠.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을 마치 물건처럼 값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명수도 가세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사업하시다가 망하셨나 보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덤비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급을 알아야지. 급이라는 단어가 은채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급이요?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건가요? 돈이 많으면 높은 급이고 돈이 없으면 낮은 급인 건가요? 도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잔 안에 담긴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마치 지금 이루만의 긴장감을 반영하듯이요. 정희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었죠. 자, 여기요. 정희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던졌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위로금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으니까. 이거 받고 깔끔하게 끝내죠. 택시비로 쓰시고 남은 돈은 살림에 보태세요. 어차피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은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금이라고요? 사람을 돈으로 보상하겠다고요? 마치 계약을 파기하는 것처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 봉투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건가요? 은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희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뭐 하긴 정리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니네 집안하고는 안 맞아. 오늘 딱 확인됐잖아. 급이 다르다고. 또 급이었습니다. 은채는 그 단어가 역겨웠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급이요? 급이 뭔데요? 사람을 돈으로 줄 세우는 게 급인가요? 은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음을 흘렸죠. 돈이 아니면 뭘로 줄을 세워?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철 좀 들어. 그때 준혁이 은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채 씨, 진정해요. 일단 앉아요. 은채가 준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 당황함이 은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 지금 이게 맞아요?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답해봐요. 당신은 어느 쪽이에요? 그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갈등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은채 씨, 나도 은채 씨 마음 알아요. 근데 지금은 좀 어머니 말씀도 들어봐요. 솔직히 오늘 상황이 좀 그랬잖아요. 은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어머니 말씀도 들어보라고요? 솔직히 오늘 상황이 좀 그랬다고요? 그리고 저희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요.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어요. 은채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자신의 편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언제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말에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어머니구나. 은채의 마음속에서 그 문장이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이 남자는 나보다 어머니야. 나보다 체면이야. 나보다 집안이야.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갑자기 큰 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그가 물잔을 들어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친 것이었어요. 유리잔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잔 안에 있던 물이 출렁거리며 테이블 위로 조금 튀었어요. 룸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입이 벌어졌고 명수의 눈이 커졌으며 준혁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어요. 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어요. 67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정희가 먼저 반응했어요.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폭력이야, 폭력? 봤죠? 다들 봤죠?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난리를 쳤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위협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무례하기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다니. 사람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도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희 앞으로 밀어 돌려보냈습니다. 위로금은 필요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파혼하죠. 그 한마디에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채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어요. 도윤의 얼굴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심한 사람 특유의 평온함이 있었죠. 착석 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확인하는 데는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의에서 명수로, 명수에서 준혁으로 옮겨갔어요. 마지막으로 준혁에게 시선이 멈추었을 때 도윤의 눈빛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한 건 하나입니다. 이 집안은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집안이 아니에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다고 했죠? 맞아요. 체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 됨됨이요. 도윤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가자, 은채야.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요. 정희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래, 가. 어디 그렇게 콧대 세우고 살아봐. 돈도 없는 주제에. 하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은 채 룸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직전 도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급이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급이 다르네요. 다만 어느 쪽이 높은지는 조만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도윤과 은채는 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정희의 고함이 들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도 섞여 있었죠. 도윤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마라.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이면 충분했어요. 저 사람들의 차가운 인정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호텔 복도의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끝났어요. 착석 후 딱 10분 만에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윤과 은채가 룸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야, 거기서.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채의 손을 잡은 채 묵묵히 복도를 걸어갔어요. 호텔 복도는 길고 넓었습니다. 크림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은은한 조명이 복도 전체를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탁탁탁. 하이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정희가 룸에서 뛰쳐나와 두 사람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이 부릅떠져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가? 정희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호텔 투숙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쳐다보았습니다. 은채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정희가 거의 뛰다시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명수와 준혁도 따라 나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걸음은 정희보다 훨씬 느렸어요. 마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도윤이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정희가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도윤 앞에 멈춰 섰어요. 아니, 멈춰 선 게 아니라 달려들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녀는 도윤의 옷깃을 양손으로 움켜쥐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정장의 옷깃이 정희의 소나기에 구겨졌습니다. 이것 봐, 당신. 정희가 옷깃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그녀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급이 다르다고? 그래, 급이 다르지. 당신 같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우리랑 어떻게 급이 같아? 정희의 침이 도윤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얼굴을 닦지도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저 정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때를 쓰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눈빛으로요. 은채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놓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은채가 정희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세게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비켜. 이건 어른들 일이야. 정희가 은채를 밀치듯 소리쳤어요. 은채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 재빨리 딸을 뒤로 감쌌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달려왔어요.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섣불리 끼어들지 못했어요. 고급 호텔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은 아무나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복도 천장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은채는 그 CCTV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장면은 나중에 반드시 쓰이게 되겠구나. 지금 이 순간이, 이 복도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광경이 언젠가 중요한 증거가 되겠구나. 정희는 자신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것 같았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준혁이 결혼을 망쳐놔. 정희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정희가 반복해서 외쳤어요. 그 말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촬영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정희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어요. 정희가 저항했지만 도윤의 힘이 더 셌습니다. 67의 나이에도 그의 손아귀 힘은 단단했어요. 손 놓으세요.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다 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희의 동작이 잠시 멈추었어요. 다 남는다고요? 무엇이 남는다는 거죠? 정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악을 썼어요. 남긴 뭐가 남아? 뭐가 남냐고. 당신 같은 거지가 뭘 어쩌겠다고. 정희의 손톱이 도윤의 손등을 핥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생겼어요. 은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은채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도윤의 손등에서 피가 살짝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전혀 아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는 그저 딸을 안심시키듯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도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때 명수와 준혁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명수가 정희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여보, 그만해. 사람들 다 보고 있어. 하지만 정희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준혁은 그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채를 도와야 할지, 어머니를 말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은채는 그런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을 사귀었던 남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은채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등을 핥히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은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어요.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이럴 거구나. 결혼을 해도 이럴 거구나.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항상 저렇게 우물쭈물할 거구나. 도윤이 은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가자. 단호한 한마디였어요. 도윤은 더 이상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정희가 뒤에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안 서? 하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은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은채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겨진 옷깃, 핥힌 자국이 남은 손등.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화가 나거나 억울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이 딸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지만 조금은 쓸쓸한 미소였어요. 아빠는 괜찮아. 내가 걱정이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은채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은채와 준혁의 관계는 그 닫히는 문처럼 완전히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은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하얀 손수건이었죠. 울어도 돼. 하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울지는 마라. 넌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도윤의 말이 은채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은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서울의 가을밤은 쌀쌀했습니다.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찬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호텔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도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복도의 CCTV가 깜빡이던 빨간 불빛이 은채의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오늘의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상견례가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에 출근했어요.
평범한 중견기업의 평범한 대리로서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월요일 아침 은채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습관적으로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채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게시판 상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은채 대리 뒷배 있는 거 아니냐?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글을 열어보았어요. 익명의 누군가가 쓴 글이었습니다. 영업팀 서은채 대리 입사할 때부터 이상했음. 스펙도 별로인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 혼맥이나 스폰 있는 거 아님? 얼마 전에 특급 호텔에서 상견례 하다가 난리 쳤다는데 그 호텔 갈 돈은 어디서 났는지.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이런 글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누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글이 보였어요. 서은채 대리 상견례에서 물잔 난동 부리고 쫓겨났다는데 이번 글에는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은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호텔룸 안의 장면이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고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영상에는 도윤이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장면만 담겨 있었어요. 앞뒤 맥락은 모두 잘려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정희가 어떤 모욕을 했는지, 위로금 봉투를 던졌는지 그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보면 갑자기 노인이 화를 내며 물잔을 내려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요. 은채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누가 영상을 편집해서 퍼뜨린 거예요? 댓글은 수십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은채와 도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와, 저렇게 난동 부리고 어떻게 상견례를 하냐? 서은채 대리 아버지 완전 진상이네. 저런 집안이랑 결혼 안 하길 잘했다. 역시 배경 없는 사람들은 인성도 글러먹음.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어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진실은 전혀 다른데 사람들은 잘린 영상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서대리, 누군가 은채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팀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잠깐 회의실로 와봐.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은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팀장이 팔짱을 끼고 은채를 내려다보았어요. 이게 뭐야? 회사 게시판에 내 이름이 도배가 됐잖아. 은채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변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편집된 거라고, 진실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팀장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뒷배 있는 거 맞아? 입사할 때 누구 소개로 들어온 거야? 은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뒷배라니요? 그녀는 정당하게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해오름 그룹이 아닌 다른 회사에 지원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입사했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쨌든 이 상태로는 곤란해. 당분간 좀 조용히 있어. 아니, 차라리 휴가라도 쓰는 게 어때? 휴가요? 은채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알아서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얼굴 비치지 말라는 뜻이었죠. 회의실을 나온 은채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은 피하듯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누군가는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은채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기대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뭘 잘못한 거지? 은채는 자문했습니다. 그녀가 한 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재벌 회장의 딸이 아닌 그냥 서은채로서 결혼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죠. 오후가 되어 자리로 돌아온 은채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사직서 양식이 들어 있었어요. 언젠가 쓰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미리 출력해둔 것이었죠. 은채는 그 사직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펜을 들어야 할까? 이름을 적어야 할까? 손이 떨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준혁이었어요. 은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그 남자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어쩌면 사과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보세요. 은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은채 씨, 나야.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젠틀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회사에서 좀 힘들다면서? 게시판에 글 올라온 거 봤어. 은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준혁이 위로해 주려나? 미안하다고 말하려나? 지금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응하면 더 커지거든. 은채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조용히 지내라고요? 대응하지 말라고요? 준혁 씨, 저 영상 봤어요? 완전히 편집된 거예요. 앞뒤가 다 잘렸잖아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알아. 근데 지금 그걸 해명하려고 하면 더 시끄러워져.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은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한테 그냥 참으라고요? 준혁 씨, 나 믿어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제발 믿는다고 말해줘요. 내 편이라고 말해줘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믿고 말고가 아니라 은채 씨. 지금은 우리 집안 체면이 걸린 문제야. 은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체면이었어요. 이 남자의 입에서는 항상 체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 누가 올린 건지 알아요? 은채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준혁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하지만 은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의 어머니가 한진일 수도 있었죠. 아니면 그 자신이 직접 했을 수도 있었고요. 준혁 씨, 은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전화 왜 한 거예요? 응? 그냥 걱정돼서. 걱정이요? 은채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걱정되면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게 걱정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은채 씨, 지금 흥분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아니요. 은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 얘기할 거 없어요. 준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은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담담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직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 안에 다시 넣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듯 나갈 수는 없었어요.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은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은 이제 멈추었어요.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해오름 그룹 본사 빌딩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밤하늘 아래 우뚝 서 있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해오름 그룹의 로고가 푸른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실은 40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펼쳐져 있었죠. 도윤은 그 야경을 등지고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의 낡은 정장이 아닌 잘 재단된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초라하게 호텔에 도착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도윤은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요. 똑똑.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태겸 55살. 해오름 그룹의 전무이자 도윤의 오랜 측근이었어요. 그는 20년 넘게 도윤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윤과 함께 해결해왔죠. 태겸이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정리했습니다. 도윤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태겸에게서 파일을 건네받아 펼쳤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명진테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다 모았나?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태겸이 대답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도윤이 파일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납품단가 부풀리기 정황, 품질검사 조작 의혹,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하나같이 심각한 내용들이었어요. 명진테크가 이 정도였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을 파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계열사하고 거래하면서 납품 단가를 20% 이상 부풀렸고 품질 검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태겸이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서류를 읽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오명수라는 사람, 사업수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구먼. 도윤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어요. 그 아들 오준혁이라는 놈도 기획팀장이라고 했지? 이 비리에 다 관여되어 있겠군. 태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혁이라는 사람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겁니다. 도윤은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태겸아. 네, 회장님. 내가 화가 나서 이러는 거 아니야.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솔직히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지. 내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화가 안 나면 그게 사람이겠어? 태겸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감정적으로 덤비면 안 돼. 그건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이 되는 거야. 도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법은 마지막이야.
먼저 숨통부터 조이는 거지. 태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도윤과 오래 일하면서 이런 방식을 여러 번 봐왔어요. 도윤은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원칙대로, 절차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움직였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겸이 물었어요. 계열사, 협력사 전수점검을 지시해.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특별할 것 없어 보이겠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 점검 대상에 명진테크를 넣어. 재심사 대상으로. 감사팀에도 연락해서 집중 감사 준비하라고 해. 태겸이 메모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으신지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티나지 않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보복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돼. 그냥 일상적인 업무처럼 정상적인 절차처럼 보여야 해. 태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 지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어딘가에 명진테크의 사무실도 있겠죠. 명순의 집안이 급을 운운했지. 도윤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그의 등이 태겸을 향해 있었습니다. 급이라는 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야. 사람 됨됨이가 급이지. 태겸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돈으로 급을 나눴어. 택시 탔다고 무시하고 카드 안 됐다고 비웃고 그게 그 사람들의 급이야. 도윤이 고개를 돌려 태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대응할 거야. 그게 내 급이야. 태겸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도윤 회장이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할 때가 더 무서웠죠. 소송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당장 고소하고 그러면 시끄러워지기만 해. 먼저 그쪽 숨통부터 조이는 거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거래가 끊기고 돈줄이 막히고 신용이 떨어지면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 우리가 직접 손 안 대도 돼. 태겸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채한테는 말하지 마. 그 애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돼.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태겸이 문 쪽으로 향하다가 멈추었어요. 회장님. 응? 아가씨분 많이 힘드실 겁니다. 회사 게시판에 이상한 글도 올라왔다고 하던데. 도윤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 그것도 다 해결될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딸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그랬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 태겸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액자 안에는 어린 은채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빠진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고 있는 어린 딸의 모습.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액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내 눈물은 아빠가 다 갚아줄 거야.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아직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소리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행되는 전쟁이요.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누구보다 잔인할 터였어요. 명진테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명진테크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평소와 말투가 달랐어요. 이번 발주권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명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2군데, 3군데, 일주일 만에 5군데 거래처가 같은 말을 했어요. 발주 보류합니다. 명수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거래처 목록을 펼쳐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해오름그룹 계열사에서 연락 왔는데요. 협력사 재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명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심사? 갑자기 왜? 정기 점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집중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명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해오름그룹은 명진테크의 가장 큰 거래처였어요. 매출의 40% 이상이 해오름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쪽에서 재심사를 한다고요? 명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그게 관련이 있는 건가? 상견례 때 그 남자, 택시 타고 왔던 그 남자가 혹시? 아니야, 말도 안 돼. 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퇴직한 사람이었잖아. 카드도 안 되던 사람이었잖아.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재심사 결과 명진테크의 납품 단가가 시장 평균보다 20% 이상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품질 검사 서류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고요. 해오름그룹 계열사가 공식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해 왔어요.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깔끔하고 명확한 이유였죠.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다른 거래처들도 연쇄적으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해오름그룹에서 끊었다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명수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화는 하나도 없었어요. 거래 취소, 납품 연기, 계약 재검토, 나쁜 소식뿐이었죠. 회사 통장의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으니까요.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각종 세금, 고정 지출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은행에 연락했어요. 대출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그동안 거래해온 은행이니까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만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요? 왜요?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출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명수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뭐지?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절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기존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통보까지 해왔습니다. 3개월 내로 5억 원을 상환하라는 거였죠. 5억 원. 지금 회사 상황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명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연락했어요. 사업하면서 쌓아온 인맥들이었죠.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명수 형, 미안해.
요즘 나도 어려워서. 오 사장, 그건 좀 곤란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서.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연락해. 한결같은 대답이었어요. 예전에는 형님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는 말이 유독 귀에 걸렸어요. 위라니, 어디 위? 도대체 누가 이런 지침을 내린 거지? 명수의 머릿속에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날 택시에서 내리던 남자. 낡은 정장을 입고 카드도 안 되던 그 남자.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급이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급이 다르네요. 다만 어느 쪽이 높은지는 조만간 아시게 될 겁니다. 설마. 명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설마 그 사람이? 그날 밤 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술만 마셨어요. 위스키 병이 반 넘게 비었습니다. 정희가 내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명수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다 틀어졌어. 다 틀어졌다고.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요? 무슨 소리예요? 거래처가 다 끊겼어. 은행에서는 돈 갚으래.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봤는데 다들 피해. 정희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갑자기 왜 그래요? 명수가 빈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 상견례, 그 남자, 뭔가 있는 것 같아.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요? 그 택시 타고 온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맞을까? 명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모든 게 그 상견례 이후로 꼬이기 시작했어. 해오름 그룹 계열사에서 재심사 들어온 것도 그때부터야.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문자였어요. 귀하의 카드가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정희가 눈을 의심했어요. 그녀의 카드는 한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도 초과라니? 급하게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카드 한도가 왜 줄었어요? 고객님, 신용등급 변동으로 인해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요? 자신의 신용등급이? 그녀의 머릿속에 상견례 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의 카드가 승인 거절되었을 때 자신이 했던 말들. 봐라, 딱 티나잖아. 급이 다르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우쭐댔는지. 이제 그 말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카드 승인이 거절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녀가 비웃었던 그 상황이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게 다 그 집 때문이야. 그 상견례 때문이라고. 정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외침은 텅 빈 거실에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준혁의 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고 아버지가 무너지고 어머니가 불안해하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혁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채에게 전화를 해볼까? 사과를 하면 뭔가 달라질까?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은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어요. 어둡고 답답한 밤이었습니다. 명진테크의 급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 명진테크 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였어요.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고 뒷면에는 해오름 그룹이라는 글자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들어오는 우편물은 죄다 청구서 아니면 독촉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분명 좋은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이 나왔어요. 반짝이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오름 그룹 창립 35주년 기념 리셉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해오름 그룹 리셉션이라니. 재계 인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곳에 초대장이 온 거예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정희가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명수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그는 늘 그랬습니다. 회사 일이 꼬이면서 의욕을 잃은 것 같았죠. 이게 뭔지 알아요? 해오름 그룹 리셉션 초대장이에요. 정희가 초대장을 남편 앞에 들이밀었어요. 명수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해오름 그룹에서? 왜? 몰라요. 근데 이건 기회예요. 아마 관계를 풀어보라는 뜻 아니겠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요즘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했는데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가면 해오름 그룹 높으신 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잘 말씀드리면 거래도 다시 트이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명수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이대로 앉아있을 순 없으니까. 리셉션 당일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올리고 옷장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걸었어요. 예전에 사업이 잘 될 때 샀던 것이었죠. 거울을 보며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잘해야 해. 명수도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업가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준혁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 얼굴을 내밀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저녁 7시 정희와 명수는 리셉션이 열리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자리에 온 게 얼마만인지. 예전에는 당연하게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요즘은 발도 들여놓기 힘들었거든요. 연회장은 호텔의 가장 큰 홀이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해오름 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곳곳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많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혹시 카메라에 찍힐지도 모르니까요. 여보, 저기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정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명수도 눈을 굴리며 아는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 알던 사람들은 눈을 피하거나 못 본 척 했거든요. 정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왜 다들 저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홀 앞쪽의 무대에 조명이 집중되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해오름 그룹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정희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해오름 그룹 회장이라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과 인사라도 나눌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몰랐어요. 정희는 무대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커튼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조명이 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무대 위에 선 사람은 택시를 타고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상견례 날 낡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던 그 남자. 카드가 안 되어서 비웃었던 그 남자. 물잔을 내려치고 파혼을 선언했던 그 남자. 서도윤. 그가 해오름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정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명수도 굳어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어떻게 말도 안 돼.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오름 그룹 창업주이자 회장이신 서도윤 회장님이십니다. 홀 전체에 박수가 쏟아졌어요. 도윤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위엄 있고 당당하고 이 자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급이 다르다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급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도윤이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인사말이 끝나고 도윤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한 여자가 다가갔어요. 단정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은채였어요. 은채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위축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서도윤 회장님의 따님이신 서은채 님이십니다. 정희의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그 은채가 해오름 그룹 회장의 딸이었다고요? 상견례 때 정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 타고 왔냐고, 급이 다르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찔렀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도윤과 은채에게 인사를 하려고 줄을 섰어요. 정희와 명수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은채의 시선이 홀을 훑다가 정희와 마주쳤어요. 딱 1초 정도였습니다. 은채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요. 그 무심한 시선이 정희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명수가 정희의 팔을 잡았어요. 나가자.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함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은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어둑한 복도를 걸었어요. 정희의 하이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허무하게 울렸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정희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연회장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한창이겠죠. 자신들만 쫓겨나듯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회장이었어. 해오름 그룹 회장이었다고.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급이 어쩌고 했는데 진짜 급이 다른 건 저쪽이었어.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호텔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끝날 순 없어.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정희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편집된 영상, 그걸로 여론전을 펼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밤하늘에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밤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습니다. 리셉션에서 망신을 당한 후에도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해졌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자존심이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에는 그날 몰래 촬영해둔 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도윤이 물잔을 내려치는 장면만 편집한 영상이었죠. 이걸로 여론을 뒤집어야 해. 정희는 중얼거리며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에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충격적인 갑질, 상견례에서 물잔 난동.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을 넘겼어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재벌이라고 저래도 되는 거냐? 돈 있으면 뭐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갑질 끝판왕이네. 해오름 그룹 불매하자. 여론이 들끓었어요.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재벌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어요. 정희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통하고 있었어요. 봐라, 돈이 다가 아니야. 여론이 무서운 거야. 정희가 남편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명수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아내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해오름 그룹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주가도 흔들렸어요. 하루 만에 3%가 빠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 이야기가 나왔어요. 해오름 그룹 제품을 사지 말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복수를 하고 있다고, 저 오만한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 큰 파멸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열흘 후 해오름 그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프레스센터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카메라가 줄지어 섰고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정희와 명수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TV 앞에 앉아 생중계를 지켜보았습니다. 준혁도 옆에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단상에 도윤과 은채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해오름 그룹의 법무팀장이었습니다. 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어요. 카메라가 도윤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퍼진 영상은 심각하게 편집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날 상견례의 원본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원본 영상이라고요? 기자회견장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 호텔룸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잘리지 않은 완전한 영상이었죠. 영상 속에서 정희가 말했어요. 택시요? 상견례가 장난이냐? 봐라, 딱 티나잖아. 급이 다르다고. 위로금이야. 받고 끝내.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어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정희가 도윤의 옷깃을 잡고 소리 지르는 장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 손톱으로 핥히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TV 앞에서 지켜보던 정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법무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편집 영상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원본에서 의도적으로 편집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편집 흔적과 업로드 경로 추적 결과 최초 유포자가 특정되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또한 상견례 이후 서은채 씨의 직장에 유포된 익명 글들의 출처도 확인되었습니다. 동일한 IP 주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명진테크의 비리 내역입니다. 납품단가 부풀리기, 품질검사 조작,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명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인터넷 댓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헐, 완전 반전이네. 진짜 갑질한 건 저쪽이었잖아. 편집해서 여론까지 조작하다니 소름. 명진테크 비리까지 끝났다 저 집안. 정희가 올렸던 게시글들은 순식간에 삭제 처리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날 밤 경찰이 명진테크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와 컴퓨터가 압수되었어요. 이틀 후 명수와 정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는 여러 가지였어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거기에 명진테크의 비리까지 더해졌죠. 정희는 경찰서 계단을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렸어요.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준혁은 마지막으로 은채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채 씨, 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며칠을 기다려도요. 은채는 완전히 준혁을 차단해버렸어요. 준혁은 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집안 때문에 은채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미래도, 회사도요. 일주일 후 서울 어느 카페에서 도윤과 은채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도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그 사람들이요. 이미 충분히 망했잖아요.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았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야, 아빠가 한 건 복수가 아니야. 은채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뭐예요? 진실을 밝힌 거지.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비리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준 거고. 도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택시는 시험이었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숨기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은채는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내 눈물은 시험이 아니었어. 도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당한 일들, 익명글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들, 그건 아빠 마음을 찢어놓았어. 그래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어.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도윤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넌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일 필요 없어. 당당하게 살아.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카페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채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급이라는 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됨됨이가 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급이 무엇인지 세상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적 있으신가요? 그때의 그 억울함, 그 분함, 저희는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심은 반드시 빛을 보고 거짓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급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다는 것을요. 한정의 부부는 자신들의 오만함과 거짓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은채는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 상대방의 진심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도 낡은 정장을 입고 택시를 타고 왔지만 진주보다 빛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